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반사회교육론 5월 6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교육론 강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6월 20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모의고사를 실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출제형의 마스터인데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해는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이제 매년 4월달 강의 끝나면 교재를 잘 확인 안 하는 습관이 생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교재를 자꾸 이제 끝까지 확인을 좀 시키기 위해서 5, 6월달도 교재를 계속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30분 동안 모의고사를 푸시는데 작년보다 모의고사 문제는 좀 지문이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 이제 법하고 정치는 좀 더 신경 많이 썼고요. 쉽게 출제가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하냐.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쉽게 출제는 되는데 문제는 제시문이 조금 많이 길어졌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 차원에서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좀 많이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연습을 미리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은 그래서 모의고사를 먼저 실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교재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 자료도 아마 그래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삭제를 안 하고 정답칸 말고 내용들을 아마 그대로 뒀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동향을 일단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회과 본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 형태가 아니고, 단답 형태가 아니고 서술 형태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병행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서술 형태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과 본질은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단답형, 하나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엔 서술 형태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 나오고 단답형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들, 바로 이제 미국 사회과 역사하고 한국 사회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최소한 두 문항 정도는 배당이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요. 사회과 역사 파트는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고쳐서 하려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교육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인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심리학에서 교육 다이제스트 특강에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심리학이든지 교육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학습이론, 그 다음에 교수이론, 그 다음에 교수설계, 그 다음에 교육평가까지 쭉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발달. 그 다음에 그 발달 중에서 핵심적으로 내용이 하위 범죄 속하기 역량. 이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하실 때 교수 이론은 전부 다 교과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오해가 좀 있는데, 교수 이론이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다 그게 교과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교육학에 다루고 있는 교수 이론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실천적인 거나 절차를 빼고 나머지는 학습 이론에서 이제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제 정하는 게 교수 이론이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실천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교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이 나중에 결국 이제 교수 이론하고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교수 학습 방법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또 한 가지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학습 이론부터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동기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을 가져다 주려면 매번 나온 이야기가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라. 그게 어디까지 나오죠? 평가까지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럼 역량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나 목표가 된다면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교수 이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개별화하고 협동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시험 대비하실 때도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 초점 맞추셔야 돼요. 지금 교육학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업과 관련된 능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딱 분석해 보면 교육학 문제 세 문항은 전부 다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항이 뭐죠?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그럼 최소한 예비교사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뭘 이해를 해라?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라.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차원에서 낸 게 작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세 가지하고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들은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꼭 하시고 거기에 맞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주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어제도 이제 잠시 어떤 한 분이 질문하셨죠. 학교 사이에 네트워크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고교학점제를 왜 도입했을까? 선택교육까지 왜 도입했지? 이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교학점제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왜 도입했는지, 왜 그 취지가 중요하냐면, 그거와 연결되어서, 그러면 그 네트워크 조직의 배경이 되는 교육학적 이론이 뭐가 있지? 그거 시험 문제 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지. 뭐 고교학점제, 뭐 토론 나온다. 그 다음에 뭐 거꾸로 수업 시험 나온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오히려 시험 대비를 방향 결정할 줄 아는 거지. 거꾸로 수업 정의를 맨날 외워봐야 그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네, 고교학점제 정의 외워봐야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거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특히 교수학습 이론과 교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사회과 교육론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교수학습 방법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하고 맥이 닿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평가도 역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죠. 일단은 이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호도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호도 조건이 뭡니까? 타당도하고 신뢰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유용성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타당도하고 신뢰도, 그 다음 객관도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 CAT하고 CBT 이제 이야기하는 거 시험에 나왔는데, 원래는 CT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CBT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링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올해는 지필평가를 컴퓨터 테스트로 바꾸게 되면 CBT가 되는 거예요. 지필평가를.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개별화를 하는 거죠. 개별화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CAT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컴퓨터 검사가 주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어떤 교육평가 교과서나 책을 보면 컴퓨터와 검사가 빠지는 책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뭐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들하고 교육학에서 연결되는 부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수행평가, 형성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수행평가,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회과 평가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련되는 중요 개념이 뭐죠? 성취기준. 예, 그걸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요즘에 교육학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과 교육론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대한
해석, 문해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되셨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모경환 쌤 책에서 요즘에 출제 부분이 많이 벗어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모경환 쌤 책 외우면 충분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세 문항 정도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모경환 쌤 책을 베이스로 해도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이야기, 교육과정 총론 이야기 그쪽으로 이제 벗어나는 경향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2 교육과정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교육학 사회과 교육론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학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 교육평가까지 지금 제가 업로드를 시켜놨고, 지금 남아있는 게,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통계,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남았는데, 생활지도와 상담하고 교육통계하고 교육사회학은 전부 다 각 과목별, 각 단원별로 한 1시간 정도? 시험에 출제 범위가 거의 없고요. 관계되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최대한 줄여서 1시간 정도 정리를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범위가 좀 많은 게 교육행정입니다. 행정학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학문적 베이스가 풍부한 사람들은 행정학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저거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학문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경우는 행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니까 어쨌든 최대한 뭐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범위는 대신에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매년에 한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거의 나올 게 없습니다. 척도 이야기만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는 제가 서울대에 있는 교육통계연구소도 잘 알지만 그 별로 통계 잘 못합니다. 그 교육학과에서 통계를 연구하는 것과 일반 사회학과나 사회과학 쪽의 통계를 연구하는 어떤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교육학 쪽에서 통계 연구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세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 기본적인 연구 틀만 가지고 하지.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일단 척도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척도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의 척도는 또 사회문화 시간에 또 하는 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영원한 기출문제이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57년 스푸트닉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과의 구조와 교과를 어떻게 과학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사회과 입장에서 이제 신사회과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한 사건 스푸트닉 호, 거기에다 표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신사회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교과서도 맨날 등장하는 이야기죠. 우졸회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서 프루너 이야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내러티브 탐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야 여기는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교육과정이 강조됩니까? 교육과정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유형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형태가 아닙니다. 유형이죠, 유형.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간에 관한 연구 마코스를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건 뭐죠? 사회과학 중심의 교육과정. 인간에 관한 연구. 그래서 니은은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교육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야기하는 거는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중요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사례 중에 하나, 학문식 교육과정 사례 중에 하나,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사회과학 중심의 교육과정, 인간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인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사실은 교수 요목기가 생각보다 1차나 4차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 요목기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교수 요목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수 요목기 사회생활과라고 하는 것의 도입의 목적. 그래서 사회생활과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전체주의 청산, 민주, 시민, 양성. 전체주의 청산을 위한 민주, 시민, 양성. 이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교수 요목기에 주목을 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공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생활과 목적, 그 다음에 공민이라고 하는 영역을 알아두시고, 이 공민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일반 사회로 바뀝니다. 일반 사회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읽고 시대적 빠른 순서대로 쓰고, 라 교육과정 이론적 배경이 되는 미국의 교육과정 형태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가번에 보시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는 사회과의 사회과와 국사과로 분리된 게 언제죠? 3차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분리된 건 3차 이후가 되어야만 사회과와 국사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사회과만 보니까 사회 원투로 되어 있습니다. 원투로 됐다는 말은 분화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통합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화의 시작은 몇 차죠? 3차. 그 다음에 통합의 형태는 언제? 짝수차인 4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원투가 나왔다는 말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3차는 아니고 그럼 4차구나. 그래서 3차와 4차의 닮은 점은 사회과 국사과. 그래서 사회 원투로 쪼개져 있다는 거.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 문화로 이분화되었다. 도덕과 신설이 되었고, 도덕과 신설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국사교육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또 키워드입니다. 사회과에서는. 그러니까 종합적 사회생활과에 묶어져 있던 영역들이 어떻게 독립되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생활과에 묶어져 있던 내용들이 독립되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도덕과하고 국사교육과. 역사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몇 차냐? 3차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중학교 사용되었던 사회생활과 명칭 사회과로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 사회과로 변경, 이거 몇 차죠? 2차입니다. 2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민 영역이 일반 사회로 바뀌고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1차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 사회라는 표현이 제일 첫 번째 등장했을 때 고등학교 국민 영역이 일반 사회로 바뀌고 1차입니다. 1차.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번이 4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이 3차가 되고 다번이 2차가 되고 라번이 1차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라 교육과정 이론적 배경이 되는 미국의 교육과정 형태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교수 요목기에 도입되었던 건 사실은 경험식 교육과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1차부터 시작되었던 형태를 보면 교과중식 교육과정입니다. 경험식 교육과정이 등장했던 건 2차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다음 것은 미국 사회과 교육 발달 과정상에 나타난 목표를 시대순으로 배열한 거다.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배열을 질문이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다음 걸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가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미리 확인을 못했네. 자,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이거로 일단 끝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시험의 결과가 수험자인 개인 학교에 중요한 미치는 시험. 수험자인 개인 학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부담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고부담 시험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고부담 시험은 교육의 책무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고부담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일관된 결론이 없으며 다양한 교육의 공급자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부담 시험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최소 기준의 목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성취 기준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부담 시험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례들이 뭡니까? 고부담 시험은 여기 나온 대로 졸업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두 번째 유급이나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그 다음에 학교의 폐쇄 여부 결정, 이게 고부담 시험의 영향입니다. 졸업장 수여, 유급이나 진급 여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의 폐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은 특정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관이 편지되어 있고 작성방에 따라 답하시오가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을 봤을 때는 중학교 과정이 좀 특이하죠. 예, 지리, 일반사회 영역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생활과 자연, 인간생활과 변천, 인간생활과 사회생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등장했던 게 몇 차 때죠? 6차 때입니다. 됐죠? 7차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이렇게 있죠. 인간과 사회. 자, 그러면 이제 10학년의 공통 필수 과목이 뭡니까? 공통사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과 영역에, 일반 사회 영역에 뿐만 아니라 지리, 다른 영역까지 통합해서 10학년의 필수 과목으로 제시되었던 게 6차 때 공통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회 다음에는 어떤 과목이었죠? 그냥 사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인간사회 환경은 뭐지? 일반 선택 과목이야. 기억나시죠?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필수 과목으로 보통 이제 공통사회를 바꾸어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사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로 계속 유지되다가 2015학년도에 뭐로 바뀌지? 통합사회.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통사회, 중간에는 사회, 2015년도에 통합사회로. 자, 기억에 들어갈 공통필수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공통사회. 이 과목에 포함된 영역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 이 과목에 영역된 포함된 영역이 뭐지? 일반사회와 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사회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자, 이거는 교육과정의 어떤 조직 원리를 반영해서 만든 거죠. 첫 번째는 이걸 만들 때 계열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죠? 통합사회를 만들 때 뭘 고려해야 한다고? 계열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지? 통합성의 원리. 그러면 통합사회는 지금 현재 통합을 할 때 어떤 통합성의 원리를 쓰고 있죠? 교육적 형태로 따지면. 주제. 아시겠죠? 주제 중심에. 물론 스트랜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탠드는 논쟁이 많다. 예. 일단은 주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탠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련된 과목의 성격에서 두 가지 영역을 여러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사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능력이 뭐였습니까? 공통사회는 뭘 통합을 했지? 일단은 문제 중심의 통합이 있었지. 문제 중심의 통합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 필요하잖아. 첫 번째는 과학적 탐구 능력. 두 번째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이건 유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디에?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능력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여러 가지 문제 통합적 시각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됐던 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탐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론을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걸 읽고 작성범위에 따라 답을 해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의 기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였죠? 지식의 구조가 아니고 지식의 구조와 유사한 거죠. 핵심 개념. 2015에서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면 이제 기초소양 및 통합사고력을 함양하는 거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들어갈 것 및 2015 개정교육과는 기억을 위해 도입한 것을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도입한 걸 순서대로 쓴 다음에 핵심 개념 바로 공통과목이죠. 공통과목. 그 다음에 공통과목에 해당되는 통합사회, 그 다음 통합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2015 개정교육과에서 니은을 위해 평가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귿이 빠졌네. 니은과 디귿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니은 디귿을 위해 평가 측면을 강조하는 평가 측면이 되어 있는데,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입니다. 전인교육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죠? 전인교육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고대 교육과정이었던 로마, 그리스의 과정부터 시작되죠. 전인교육. 근대로 오면서부터 누가 강조합니까? 루소하고 페스타로치가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인교육이 또 이제 부활해서 강조되는 게 언제죠? 인간주의, 인본주의 교육과정, 실존주의. 그때 또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전인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전인교육을 하려면 종합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통합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인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실존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럼 인간의 실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지? 역량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무슨 평가가 필요해? 과정주의 평가가 필요해. 예. 그래서 그냥 전인교육만 따로 외우지 마시고 다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탄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응용력도 좀 높아지고요. 아시겠나요? 그냥 전인교육 따로 하게 되면 이게 뭐하고 연결된지 잘 모르잖아. 예. 자, 이렇게 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확대시켰다 이야기입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죠? 과정 중심의 평가는 첫 번째 수행평가를 통해서. 왜? 과정 중심의 평가는 과정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 평가한다. 그러면 학생의 수행 활동과 결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평가 방법은 수행평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습자의 발달과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정평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돼? 형성평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중심평가는 과정중심평가로서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로서 형성평가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볼 때도 형성평가는 계속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수행평가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로 갑시다. 미국 사회과 역사. 1번 문제를 그냥 바로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켈러라고 하는 사람, 권호정 김영석 선생의 책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신사회과 운동의 켈러가 주장하는 교육이 현대화 방향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역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과학화,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일반 사회학은 좀 거리가 멀신 분이에요. 자, 교육계획의 초점은 사회학의 학문적 구조에 맞춰야 된다는데, 이건 뭐 다 정답은 없고요. 일단 4번으로 답을 하시고 사회과학의 전문학적 교사관 유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은 미국 사회과의 발전 과정 관련된 내용 서술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땐 신사회과 시기 때문이에요. 차에서 모의한 선생님 책에 이제 한참 그걸 설명해 놓으셨다 지금 뺐거든요. 뺐습니다. 뭘 뺐냐면 신사회과 시기를 60년대와 70년대를 신사회과 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60년대는 신사역가로 보고 70년대는 신사역가 후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사역가를 안 볼 것이냐, 이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뭐냐면 1번을 사실 신사역가 시기로 집어넣으셨던 상태였거든요. 옛날 책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그때 교과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과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지심리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개발되었다는데, 여러분이 교육학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죠? 인지심리학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60년대입니다. 맞죠? 60년대. 그러니까 신사역가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용상으로 신사역가 시기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이야기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신사역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사역가는 지리, 역사, 공리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타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역가를 이전 사역가와 구분할 신사역가라고 한다. 됐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이야기고, 그 다음 3번에 소련이 미국보다 아까 했던 스푸트닉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국 사회 자본주의적인 성장이 지속되면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뭐죠? 사회적 행동주의자. 4번 관련된 이야기는 빨리 적으세요. 사회적 행동주의자,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뭐 있죠? 행정적 진보주의, 교육적 진보주의, 사회적 행동주의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적 진보주의는 우리의 관심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지? 교육적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존 두이.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주의자의 시작이 누구였죠? 예, 러그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탄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순서로 따지면 4번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발사했던 57년 3번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신사역가 시기고요. 1번 또 신사역가 후기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사역가 후기로 봐야 되겠죠. 60년대 후반이니까 한번 확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 내용이 옛날에 너무 일본 동그라미 일본 관련된 서술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했고, 그게 70년대 이야기하는 건 60년대 이야기하는 80년대 이야기하는지 서술 형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 혼란을 줬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뺐죠, 지금은. 예.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미국 사회과 성립과에 나타난 역사 사건들을 위해 시대 순서도 바르게 배열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과 도입 초기 이야기입니다. 전통교육과정 관계된 이야기죠.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 NCSS가 창설되어 있는데 페이지 24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육협회 되는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는 1922년 도입입니다. 그 다음 미국 교육협회 사회과 위원회에서 훌륭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사회과 창설 주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1916년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협회 교육시민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1894년, 보고서 제출은 1896년. 그 다음에 미국 역사협회 7인위원회가 됐던 건 1898년. 그래서 순서를 잡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디귿, 리을, 니은, 기역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페이지 24를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보이실 겁니다. 전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미교육협회와 미국 역사협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전미교육협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11위원회 조직과 보고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94년, 96년 했는데 1892년, 94년이네요. 이건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미국 역사협회가 바로 7인위원회 활동이 바로 1896년, 98년에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제 되었던 거는 바로 근대화 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대화 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25.
교육과정이 변화해서 2번 NEA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 이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던 한 분이 사회과의 처음 주장이 NE위원회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수견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차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모 박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정설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찾아낸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공민 민주주의 제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올해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는 공민 민주주의 제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모의고사 할 때는 아마 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제문제 시험 문제 낼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냈어.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니까 아마 안 냈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른 부분을 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민주주의 제문제 꼭 알아두세요. 이건 중요한데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민주주의 제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민주주의 제문제는 여러 사회과학 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만들어졌고 그 밑에 쭉 내려옵시다. 내려오시면 두 줄을 내려오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입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여러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반성적 사고 표시하시 바랍니다. 에반스가 POD 과목은 반성적 사고 기능 강조하는 과목이다.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사회문제 표시하시고요. 사회과학도 출제를 하는 양반들인데 사회문제를 출제 안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입형 사회문제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통합적 이슈 중심 과목 되어 있죠. 통합적 이슈 중심 과목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진보주의 교육학회 창설되었다. 1919년 그 이야기 나옵니다.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미국 사회과 발달과 나타난 교육활동에 관한 것이다. 이 교육활동이 일어난 시기에 발생한 교육활동 옳은 것에 있는데 사회과를 핵심으로 언어, 수학, 자연 등을 주변에 두는 것처럼 융합 혹은 통합된 광역교과를 핵심에 위치시키고 타 교과 주변에 위치시키는 통합의 유형 같은 것들을 작년에 보니까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외우지 마세요. 융합형, 상관형 이런 것들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작년에 외웠습니까 혹시? 외웠습니까? 그 외우지 마세요. 융합형, 상관형, 그 다음에 뭐 교차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중액형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거는 형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노정 김현선 책이나 다른 이제 교육학 교과서 같은 데도 보면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망사로 선으로 막 연결했는데 그거 알아먹겠던가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액교육과정 정도, 통합성의 원리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출제하기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외워서 그걸 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 절대 그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게. 사회과를 핵심으로 언어, 수학, 자연 등을 자연에 두는 것처럼 융합 혹은 통합된 광역교과를 핵심 위치시키고 이게 이제 중액교육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통설은 뭐냐면 중액교육과정은 경험 주신 교육과정의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통 교육과정에다 경험 주신 교육과정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속해 하는 거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경험 주신 교육과정의 하나다. 이래 보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그 다음에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사회재건을 지향했던 러그 이야기 나왔죠. 헤르 러그. 교육학의 사회적 행동주의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보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탄료죠. 보비트 탄료로 이렇게 맥이 닿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누가 유명하냐면 러그가 유명합니다. 물론 교육학에 러그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비트가 더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사회적 행동주의자에서 러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러그와 빠뜨릴 수 없는 게 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문제 교과서 시리즈를 만듭니다. 사회문제 교과서 시리즈도 뭐지? 통합교과서입니다. 그 통합교과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두 번째 문장, 참여적 태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키워드를 자꾸만 체크를 하시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자꾸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 수월성 함양되어 있는데 수월성 함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사회과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학문심 교육과정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미교육협회 10인위원회 보이시죠? 이때 뭘 강조한다고요? 정신적 훈련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전통주식 교육과정 뭐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신적 훈련과 관련되는 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헤르바르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식 교과로서 역사 교육, 그 다음 학교 교육 책무성 강화 나와 있죠. 고부담 시험 교육과정 표준화 스트랜드 체크하시면 되겠고. 5번에 이제 민주주의 제문제 1916년 보고서입니다. 예.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사회과 교육 발달 과정에 나타난 경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도 있는데, 브루너 이야기. 자,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브루너에서 지식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회과에 받아들일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것, 사회과의 목표. 자, 이걸 받아들여서 1973년 뱅크스 등장합니다. 사회탐구 가시탐구고요. 그래서 1970년이 되면 모든 사회과학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교육도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뱅크스. 자, 가는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이어져 신사회과 운동을 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기죠? 학문식 교육과정. 그럼 어디가 틀린 거죠, 이거? 학문식 교육과정이니까 이걸 틀렸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겠지. 네. 그러니까 분과를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진짜 어떻게 책임질지 나도 궁금하다. 네. 어쨌든 경험식 교육과정, 통합중식 교육과정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통합중식 교육과정이라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경험식 교육과정의 개혁.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통합주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게 이건 좀 찝찝한 뭔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문식 교육과정 통합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학문식 교육과정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다룹니다. 브루너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자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분과적으로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합주식 교육과정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경험주식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이어져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 말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가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결론을 발견하는 발견학습 원리로 연계되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결론을 발견하는. 되셨나요? 발견학습 원리로 연계되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사결정 능력은 이후 고차사고력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고차사고력의 함양이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의 구조학습의 논의는 나의 사회과 탐구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봅시다. 1번 기억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기억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니은과 디귿이 지금 이제 다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틀린 게 뭐죠? 이게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
가해 구조학습의 논의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탐구 과정이잖아. 사회탐구 과정은 가해 구조학습의 논의는 한번 물어봅시다. 구조학습의 논의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브루너가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구조학습을. 사회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탐구하다 보면 구조화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탐구를 하다 보면 구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론들은 조금 기억과 관련돼서는 최근의 이론에 따르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미국의 사회과 발달 과정 기술한 거다. 시대선 바르게 배열한 거 돼 있는데 스탠드 이야기 나와 있고 표준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따라오죠. 정리해 봅시다. 스탠드, 표준화 냈으면 뭘 해야 되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부담 시험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반드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의 납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이 훌륭한 시민 양성의 요건임을 강조하여 사회과학의 관점과 사고 방법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사회과학이든 신사회과이든 사회과학 모형이든 핵심 키워드 기입형 나왔던 게 사회과학이 기입형 나왔습니다. 그것도 요 표현, 요 문장 뒷부분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답은 공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 과학적 사회과학 탐구, 가치 분석을 종합한 의사결정 학습 모형이 강조됐다. 언제 강조됐죠? 예, 73년에 등장했는데 마치 보면 옛날 교과서에는 보면 90년대 이야기합니다. NCSS 교육협회 94년. 그런데 이걸 처음에 주장했던 건 73년. 그 다음에 공공문제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되는 거죠? 오리버 세이버, 법리 모형. 법리 모형까지 거슬러 가게 되면 1966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966년이 뭐라고요? 오리버 세이버, 법리 모형. 그 다음에 1973년이 누구지? 뱅크스, 의사결정 모형. 그 다음에 NCSS 교육 목표로 제시됐던 게 1994년 의사결정 능력. 요즘 계속 나오는 그 기입형으로 나오는 역량이 뭐야? 의사결정력. 그 다음 랍은 사회과 교육관이 구성해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주류 이뤘고 이게 언제죠? 1920년대. 정확하게는 뭐 1930년대가 주류죠. 그 다음에 사회과의 사회조직과 발전, 사회 구성 돼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민주주의 제문제 보이죠. 몇 년도예요? 1916년 보고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오래돼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뭡니까? 16년 보고서.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0년대 라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관점과 방법이라고 하는 거 나번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이 4번이 되어 있고요. 스탠드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답은 5번이 되겠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다음 사회과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한 문제. 미국 사회과 발달 과정과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뭐지? 신사회과. 그래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결과로 사회과를 뭐라 부른다? 신사회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심의 교육까지 인간에 관한 연구 마쿠스.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나와 있는데 다음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이야기는 이래 됩니다. 일단은 흐름으로 따지면 이런 이야기죠.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 출발점이고요. 진보주의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지? 바로 존 듀이가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행동주의자.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진보주의, 통합교육과정, 사회적 행동주의자.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개발안이 제시되었는데 됐으니까 이거는 형태죠, 형태. 유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지? 중액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도 뭐예요? 구체적 형태입니까? 개념입니까? 개념입니다. 구체적 형태가 아니고. 자, 그 다음 한국사회과 역사. 한국사회과 역사 가기 전에 교과 교육론 책을 정리를 해봅시다.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야 되니까. 자, 26페이지. 26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키워드 20년대 30년대 진보주의 돼 있는데 진보주의 교육사상과 통합교육과정 등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26페이지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진보주의와 관계되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주의. 거기다 적어 두시고요. 27페이지 보면 2번 진보주의, 3번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갈등과 흐름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28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헤롤 러그 이야기 나오죠. 헤롤 러그와 관계되는 키워드는 뭐뭐 있다고요? 헤롤 러그와 관련되는 키워드는 사회 문제 됐죠.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 통합성의 원리, 그 다음에 참여적 태도. 다시 헤롤 러그와 관련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다고? 사회 문제,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참여적 태도.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가 되면 다시 이제 잠시 진보주의가 반짝을 합니다. 그런데 57년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주의가 다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60년대 넘어옵니다. 60년대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1960년대가 일단 시작이고요. 60년대 시작.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 일단은 31페이지 맨 위에 57년 스푸트닉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제목 02 신사회과라 되어 있죠. 신사회과 자체가 기입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우졸회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우졸회의도 배경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졸회의가 바로 교육 대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었다. 거기에서 슈퍼스타 누구였냐? 브루너였다. 됐죠? 자, 내려오시면 이번에 브루너의 주장 나옵니다. 브루너와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가 유명한 책이 뭐지? 교육의 과정.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배경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개념과 일반화 등 뭐가 보이죠? 가운데 지식의 구조 체크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어떻게 습득한다고?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탐구를 따라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를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월성 체크하셔야 되겠죠. 수월성. 수월성이 뭐예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경쟁력 확보. 그러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수월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량 주신 교육과정은 60년대부터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늦게 봐야 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십니다. 신사회과 특징은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목표. 거기에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방법을 지닌 시민되어 있는데 거기 목표에 보면 사회과학 체크하시고요. 이게 기입형 출제가 됐었다. 웃기죠? 사회과학 기입형.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학문지식 교육과정. 학문지식 교육과정 유형.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인간에 관한 연구. 자, 넘어가시면 학문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 강의국보인데 1번 오리와 세이버에 비판되어 있잖아. 옆에다 적으세요. 법리모형 등장. 그런데 법리모형 등장인데 법리모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교육학에 나와 있는 대부분 이야기들이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사실은 없는, 학교 이야기 아닌 게 더 많다고요. 됐어요. 법리모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70년대부터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가치교육, 열린교육, 사회적 은주의. 자, 요즘에 계속 기표 나오는 게 뭐지? 의사결정력. 체크하시 바랍니다. 이 말은 이제 의사결정력은 그만 나올 때가 됐고요. 이제 다시 이제 물어볼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판적 사고력하고, 그 다음 메타인지를 꼭 대비를 하시고, 올해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파이데이어 제한, 다시 복원, 보수주의적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다시 교육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전미사회과 협회가 스탠드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NCSS가 막 스스로 표준화 만들어 스탠드 만들어가지고 얘따 줄 테니까 이거로 해라. 막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일단은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더니 표준화. 그리고 표준화 시킨 다음에 뭘 한다고 했죠? 고부담 시험. 됐어요? 그럼 표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트랜드. 됐습니까? 다시 교육개혁, 표준화, 스트랜드, 고부담 시험. 전부 다 연결되는 키워드. 다시 교육개혁, 두 번째 뭐라고? 표준화. 그 다음에 스트랜드, 고부담 시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37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왔지? C3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참고를 해봤더니 거기 보니까 2015 교육과정에 있는 것처럼 번호 표시를 매겨놨더라. 그래서 교수학습에 명확하게 무엇이 성취 기준이고 무엇이 있는지를 가이드를 확실히 해주는 지표가 하나 있더라. 그게 바로 C3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됐죠? 뭐 시사점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 이걸 또 누가 따라 해가지고 정리해놨던데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네. 어쨌든 C3 프레임워크는 시사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2015 개정교육까지 만들 때 번호 표시하는 거 있죠. 14, 2015, 다시 그 표시하는 거. 그 C3 프레임워크에서 따라한 겁니다. 보고.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죠? 왜 번호를 붙인 거예요? 교육학습, 방향성, 목표, 그 다음에 활용.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번호를 딱 확인하면 이쪽에 성취 기준이 뭐가 있구나 확실하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번호표를 만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한국 사회과 역사 정리하도록 합시다.